민석은 룸살롱의 붉은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곳은 처음이었다. 평생 고든 길만 걸어왔다고 자부했는데 오늘은 왜 이런 곳에 와 있는 걸까? 30년간 일구어온 회사가 드디어 대기업 납품 계약을 따내고 난 후일이었다. 양복 안주머니가 무거웠다. 아내 경희가 아침에 넣어준 혈압약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거래처 김 팀장의 강권에 못 이겨 따라온 자리였지만 가슴 한켠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은 즐기셔야죠. 특별히 좋은 아가씨 불러놨습니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문이 열리고 검은 미니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다. 긴 생머리카락이 어깨를 따라 흐르고 또렷한 이목구비가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다. 이런 곳에 있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유나라고 합니다. 민석의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것 같았다. 나이는 고작 28 정도로 보였다. 아들 준호와 비슷한 나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마음속 불편함도 함께 쌓여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석의 머릿속은 아들 생각으로 가득했다. 법무법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들, 그 아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던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귀가할 시간, 유나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곳에 다시 올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봄비가 내리는 저녁, 준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석의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석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그의 식은땀 같았다. 누굴 데려온다는 거니? 제가 사귀는 사람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시죠? 식탁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경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었다. 여보, 꼭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석은 무거운 마음을 숨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요일 저녁, 초인종 소리에 경희가 반갑게 현관문을 열었다. 준호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민석의 눈이 크게 떠졌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편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서유나라고 합니다. 순간 민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일주일 전 룸살롱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이제는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유나는 민석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섬뜩한 것이 숨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식탁에 준비된 음식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다. 경희와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유나를 맞이했지만 민석의 가슴 속에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운명이 그에게 던진 잔인한 장난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 경희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천장만 바라보았다. 유나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왜 하필 준호를?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야. 민석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30년간 일궈온 가정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지만 악몽에 시달렸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민석은 비서를 불렀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서유나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가능한 한 빨리. 비서는 며칠 동안 유나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온 정보는 너무나 완벽했다. 명문대 법대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 부모님은 모두 교수였고 자란 환경도 좋았다. 룸살롱에서 일했다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해. 너무 깔끔해. 민석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준호가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민석은 책상 위에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다. 유나 씨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자신을 조사했다고. 민석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룸살롱에서 그녀를 만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저 침묵만이 그의 답변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유나였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눈가는 살짝 붉어져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사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유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더 이상 눈물에 젖은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회장님, 그날 일은 잊으시죠?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의 애교도 눈물도 없었다.
준호 씨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일은 그저 제가 잠시 실수를 한 거죠. 누구나 한두 번쯤은 하는 그런 실수요. 민석은 다리가 후들거렸고 책상을 꽉 붙잡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는데 유나의 말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날 계셨다는 사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준호 씨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희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여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유나 양은 정말 좋은 애 같은데.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한다 해도 이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는 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 소리가 마치 그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 민석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떡하지? 그의 한숨 소리가 비 오는 소리에 섞여 사라져갔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듯 그의 마음도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다. 호텔 신라의 웨딩홀 대기실. 민석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지난 3개월간 10kg이 빠진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아들 앞에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준비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를 마주쳤을 때 민석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내면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전 준호 씨를 정말 사랑해요. 유나의 말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민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식장 한켠에서 김 팀장이 다가왔다. 그날 밤 룸살롱을 처음 제안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민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고 보니 신부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다행히 웨딩마치가 울리기 시작했고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준호가 제단 앞에 섰다. 아들의 눈에는 순수한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경희는 앞줄에 앉아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적어도 저 둘은 행복해 보이는구나. 민석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신부 입장이 시작되자 유나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어들어왔다. 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나부꼈다. 서약 교환이 이어졌다.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다. 행복감에 젖은 떨림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서약은 민석의 귀에 마치 독사의 슉슉거림처럼 들렸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1억 원짜리 청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유나가 고집했던 것이다. 그녀의 환한 미소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민석 혼자뿐이었다. 피로 현장에서 민석은 기계처럼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다. 평소라면 한 잔도 마시지 않았을 술을 오늘은 연거푸 들이켰다. 머릿속이 점점 흐려져 갔다. 여보, 그만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경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한복으로 갈아입은 유나가 다가왔다. 그녀는 민석의 귀에 작게 속삭였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요. 민석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다. 하얀 테이블보 위로 붉은 와인이 번져나갔다. 마치 그의 앞날을 암시하듯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준호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밖에서는 또다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그의 흐느낌을 감추려는 듯 더욱 거세게 들려왔다. 결혼식 후 한 달, 민석의 회사 사무실로 늦은 여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결제할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멍하니 창밖을 향해 있었다. 지난 한 달간 그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다. 유나의 방문 소식을 전하는 비서의 목소리에 민석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우아한 외모 뒤에 숨겨진 독심을 민석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사무실에 퍼지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민석의 속을 메스꺼웠게 했다. 유나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마치 독사의 혓바닥처럼 위협적으로 보였다. 이번에 준호가 큰 사건을 맡게 됐어요. 아시죠? 민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맡은 대기업 인수합병 건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다. 유나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민석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룸살롱에서의 그날 밤 사진들이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뒀단 말인가.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5억이면 될 것 같네요. 유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석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녁, 민석의 집에서는 가족 식사가 시작되었다. 경희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전복죽을 정성스레 끓여왔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다. 이 평화로운 모습이 전부 거짓이라니. 민석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전복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아버님은 왜 안 드세요? 유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경희의 물음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준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새로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여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유나가 조용히 민석에게 다가왔다. 월요일 잊지 마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민석의 심장을 옥죄었다. 서재로 돌아온 민석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회사 자금을 빼면 5억은 가능했다. 하지만 이게 끝일 리 없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서재 창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사진 속 행복한 미소들이 이제는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이게 끝이 아닐 텐데. 한숨 섞인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달빛 아래 민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긴 고난의 시간을 예고하는 듯했다. 거래처와의 회식 자리, 강민석은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몸 상태를 느꼈다. 머리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30년 넘게 자신의 주량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정신이 몽롱해져 갔다. 유나가 준호를 대신해 회식에 참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아들이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어 늦게까지 일한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이미 술이 돌고 난 뒤였다. 뭔가 잘못됐어. 민석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유나의 차가운 미소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호텔 방에서 눈을 떴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옆자리에는 유나가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옷을 다 갖춰 입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민석의 머릿속에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술에 무언가를 탄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 속의 충격적인 사진들. 민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한 달이 흘렀다. 여보, 우리 유나가 임신했대요. 경희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준호는 기쁨에 넘쳐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들의 순수한 미소가 민석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아버지, 전 아버지처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들의 물음에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죄책감을 삼키느라 바빴다.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데 문자가 왔다. 유나였다. 아버님, 축하드려요. 우리 아이 양육비로 10억 정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태교에 좋은 제주도 별장도요. 민석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제는 단순한 금전적 협박을 넘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이용한 더 큰 함정이 시작된 것이다. 회사 임원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준호가 찾아왔다. 아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그의 죄를 단죄하는 것만 같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석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걸까?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운명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듯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 갔다. 서울 삼성병원 VIP 병실 앞 복도. 민석은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하율이라고 적힌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꼼지락거렸다. 그 모습을 보는 민석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죄책감, 사랑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민석은 자신의 얼굴에 비친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치 신문실의 조명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그의 죄를 비추는 것만 같았다. 내 피가 흐르고 있는 저 아이, 이렇게 태어나서는 안 됐는데. 옆에서 준호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갓 아빠가 된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민석은 아들의 그 순수한 기쁨을 마주하기가 힘들었다. 경희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머니가 된 기쁨에 들떠있는 아내를 보며 민석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유나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출산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민석은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계산된 승리의 미소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 하율이가 AB형이래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말에 민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O형이었고 이것은 불가능한 조합이었다. 의학적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경희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유나는 능숙하게 상황을 무마했다. 돌연변이라는 설명과 함께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의 눈물 연기는 경희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그날 밤 민석은 병원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의 메시지였다. 아버님, 하율이 친권은 제가 가질게요. 대신 양육비는 매달 5천만 원으로 해요. 적금도 들어주시고요. 민석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병원 아래로 구급차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그들이 싣고 가는 환자들처럼 자신의 인생도 지금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와 마주쳤다. 아들은 신생아실 앞에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민석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 날 민석은 회사에서 거액의 계좌이체를 했다. 유나가 요구한 양육비와 적금이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가에 부딪혀 녹아내렸다. 내 인생도 저 눈처럼 녹아내리는구나. 민석은 창가에 손을 대었다. 차가운 유리창이 그의 뜨거운 손바닥을 식혀주었다. 마치 그의 불타는 죄책감을 식히려는 듯했다. 하율이가 태어난 지 6개월 강민석의 집은 아기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행복이 깃든 가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다. 거실에서 민석은 기어다니는 하율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매는 분명 자신을 닮아 있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매일 밤 꾸는 악몽 속에서 그는 하율이의 눈동자를 마주하곤 했다. 이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경희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은 아내의 시선을 피해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늦봄의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준호와 유나. 오늘도 그들은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민석의 귀에는 유나의 웃음소리가 마치 독사의 씩씩거림처럼 들렸다. 서재에서 유나와 단둘이 마주했을 때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하율이 미국 유학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20년 후면 많이 올라갈 테니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나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10억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제 명의로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다. 민석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아들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석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율이의 혈액형 문제에 대해서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유나는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피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아내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신했다. 그날 밤 민석은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아들의 의심이 깊어진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의 충격은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의 메시지였다. 아버님, 준호 의심 좀 잘 막아주세요. 아니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폭로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제가 피해자가 되어서요. 창밖으로 늦은 밤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달빛 아래 드리워진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감옥의 철창처럼 보였다. 민석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의 한숨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그의 곁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냉정한 심판관처럼. 늦은 밤, 병원 연구실의 푸른 모니터 불빛이 강준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앞에 펼쳐진 혈액형 유전에 관한 논문들은 그가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차갑게 보여주고 있었다. 옆에는 하율이의 혈액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의학적 사실은 명확했다. A형인 부모 사이에서 AB형 아이가 태어날 확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동안 의심하지 않으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친구이자 병원 유전자 검사실 과장인 민재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DNA 검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아버지를 마주하는 순간의 무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준호의 손에 들린 DNA 검사 결과 봉투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다. 민석의 사무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정적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멀게만 보였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무거웠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상황을 직감한 듯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승리의 기색마저 어려 있었다. 그래요, 하율이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유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비웃음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했다. 하지만 이 집안의 피는 흐르고 있죠. 유나의 시선이 민석을 향하였고 그 순간 준호의 시선도 천천히 아버지를 향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민석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마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없어! 준호의 절규가 사무실을 울렸다. 그의 눈에서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읽혀졌다. 벽에 기대선 준호의 모습이 마치 부서진 인형처럼 보였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다. 전 이제 이 집안에 발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휘청거리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다.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아버님? 유나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내 눈을 스쳤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민석의 인생도 이제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의 뺨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창밖에서는 이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소. 강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희가 먼저 신청한 이혼이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늦가을 햇살이 서류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마치 그의 인생처럼 보였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했다. 부인 측에서 요구하는 위자료 100억과 회사 지분 30%. 숫자들이 민석의 머릿속에서 춤을 추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가족의 신뢰를 잃은 순간 돈은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유나와의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가면을 쓸 필요도 없다는 듯 당당했다. 커피 잔에서 피어오는 김처럼 그녀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어머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사진도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피해자의 모습으로 변신해 경희를 설득했다. 이혼 위자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낸 것이다. 민석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것을 표출할 힘조차 없었다. 그때 준호의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제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순간 민석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마치 악몽 같았다. 준호가 직접 검사로 나섰다. 아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민석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하에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거기에 미성년자를 이용한 협박까지. 재판이 진행될수록 모든 것이 밝혀졌다. 유나가 요구한 양육비, 적금, 부동산 모두 회사 자금에서 빠져나간 것이었다. 민석은 피고석에 앉아 아들의 등 뒤로 보이는 법정 창문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다. 마치 이 비극적인 상황을 비웃듯이.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준호의 마지막 구형이 법정에 울렸을 때 민석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안도감이었을까. 구치소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민석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30년간 일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면회 시간, 경희가 찾아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은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30년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준호가 면회를 왔을 때 민석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야. 넌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구치소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점점 어두워졌다. 서울 구치소의 좁은 운동장. 강민석은 매일 아침 이곳을 걸었다. 3개월째 되는 날. 그의 일상적인 산책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옆자리에 앉은 나이 지긋한 재소자가 불쑥 말을 걸어왔다. 강민석 씨, 서윤아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전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전직 국정원 아니, 이제는 그냥 수인이죠. 도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윤아는 국제 사기 조직 블랙스완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아시아 전역에서 대기업들을 노려왔죠. 민석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까매졌다를 반복했다. 도훈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블랙스완은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유혹해 비리 증거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기업의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한국에서만 이미 3개의 중견기업이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그럼 내가 그저 그들의 타겟 중 하나였단 말인가? 민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찾아내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동장 위로 겨울 햇살이 비쳤다. 차갑지만 선명한 빛이었다. 마치 민석의 머릿속을 비추는 것처럼. 그날부터 민석의 감옥 생활은 달라졌다. 도훈을 통해 국정원과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다. 면회실에서 만나는 변호사는 실제로는 국정원 요원이었다. 강 회장님, 이건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의 수사죠. 요원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매일 밤 민석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메모를 했다. 유나와의 모든 만남, 대화, 금전거래,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면회를 왔다.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아버지, 유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유리를 데리고. 민석은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준호야, 이제 내게 모든 걸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창밖의 하늘은 맑았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 준호는 아버지가 건넨 자료들을 밤새도록 검토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국정원에서 제공한 기밀 문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새로운 진실이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었다. 블랙스완, 이런 조직이 있었다니. 준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지난 5년간 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기업 사기 사건의 기록이 있었다. 싱가포르의 IT 기업, 대만의 반도체 회사, 일본의 자동차 부품 업체, 모두 같은 수법으로 무너졌다. 국정원의 비밀 회의실. 준호는 작전 보고를 듣고 있었다. 서윤아, 본명 린샤오링, 중국 상하이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베트남, 태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유나의 과거 사진들. 매번 다른 이름,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은 동일했다. 민석은 구치소에서 은밀히 정보를 전달받고 있었다. 도훈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다. 하유리는 그들의 또 다른 피해자의 아이입니다. DNA 조작까지 가능한 그들의 기술력으로 혈액형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죠. 민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국정원의 작전은 은밀히 진행되었다. 유나가 해외로 출국하려는 순간을 노렸다. 인천공항에는 이미 특수팀이 배치되어 있었다. 아버지,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작전 당일, 유나는 하유리를 안고 공항에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우아하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서윤아 씨, 아니 린샤오링 씨. 준호가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유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전국의 뉴스에는 국제 사기 조직 검거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블랙스완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들이 노린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구치소에서 민석은 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훈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며칠 후 민석은 재심을 신청했다. 모든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었다. 그는 피해자였고 동시에 이 거대한 조직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협력자였다. 경위가 면회를 왔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해서.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유리는 친부모를 찾아 돌려보내졌다. 그들 역시 블랙스완의 피해자였다. 준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범죄 전담 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구치소의 창문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민석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제야
진짜 정의가 이루어지는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강민석의 재심 선고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방청석에는 경희와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봄볕이 법정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민석의 눈앞에 지난 1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구치소에서의 고독한 시간들, 도훈과의 만남,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의 순간. 회사로 돌아온 날, 민석은 자신의 임원실 창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복귀를 결정했다. 블랙스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회사의 주가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준호는 국제범죄 전담 검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건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아버지, 하유리의 친부모를 만났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기업 임원 부부였다. 그들 역시 블랙스완의 피해자였다. 아이를 잃은 줄로만 알았던 그들에게 하유리의 소식은 기적과도 같았다. 그들이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유리와의 이별은 아프지만 이것이 올바른 길임을 알고 있었다. 경희와의 재결합도 조용히 이루어졌다. 긴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는 이제 치유되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경희의 말에 민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블랙스완의 핵심 멤버들이 차례로 검거되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그들의 범죄가 밝혀졌다. 도우는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다. 그와 민석은 이제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다. 회장님, 이제 진정한 승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건 중요하지 않네.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야.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봄바람이 꽃잎을 실어 나르듯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저녁, 민석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를 했다. 준호는 자신의 새로운 업무에 대해 이야기했고 경희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민석은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야. 5년 후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 민석은 매주 이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오늘도 강당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비치고 있었다. 민석은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저는 인생에서 두 번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잃은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죠. 청중들이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걸. 민석은 잠시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5년간 그의 삶은 크게 변화했다. 회사는 이제 아들 준호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고 그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첫 번째 교훈은 진실의 힘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중 속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다. 두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제 아들은 저를 법정에 세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론 고통스러운 진실이 거짓된 평화보다 낫습니다. 노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세 번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60대에 겪은 시련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대인 지금, 저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준호가 조용히 들어왔다. 이제 그는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중견검사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힘입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린 이들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제 마음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노인이 다가왔다. 회장님, 저도 지금 가족과 크게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진심을 보여주세요. 말로 하는 사과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심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민석은 경희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에 비치는 노을이 아름다웠다. 여보, 우리 인생도 저 강물처럼 흘러갔네요.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주름진 그들의 손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에서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시련을 이겨낸 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날 밤, 민석은 일기를 썼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든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